이번 시간에는 환경보건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잠깐 보시면 환경보건의 개념 설명하고 환경오염의 특징,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환경영향평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건과 간호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죠. 자, 그러면 1절 환경과 건강의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과학입니다. WHO의 환경위생전문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을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건의 영역에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수질오염, 식품환경보건, 주거환경보건, 폐기물 처리, 토양오염, 방사능 오염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환경보건의 영역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환경오염의 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면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 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렇다면 지구 환경 문제로 다루어지는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염화, 불화탄소로 인한 지구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산림의 파괴로 인한 스피시즈, 종의 다양성이 파괴가 되면서 사막화 현상, 해양 오염 등이 나타나겠죠. 환경오염의 특성을 보면 시각적, 공간적으로 인과관계를 제시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곤란하고 누적 효과, 각종 오염물질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상승작용으로 피해가 대형화, 가속화 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서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종 미량 유독 물질이 출현하고 있죠. 환경오염의 발생 배경에는 경제가 개발함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자원의 개발, 원료를 채취하고 가공, 소비 활동이 증가되면서 결국 환경자원의 파괴와 고갈을 초래하죠. 자,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배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환경오염도 크게 늘어나면서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일 브로너라는 학자는 환경오염은 단위 면적당 공해량 곱하기 인구라고 주장을 했고, 세 번째는 도시화예요. 인구가 집중되고 생산시설에 집중이 되면 이제 도시화가 나타나죠. 특정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켜서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발전을 가속화시켜서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지만 교통기관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죠. 소음, 합성수지와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생태계로 환원이 불가능하죠. 땅에다 묻으면은 100년 이상 썩지 않잖아요.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대기와 강의 파괴, DDT 등이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의 인식
부족. 인식이 부족한 것도 환경오염의 발생 배경이 됩니다. 님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Not in my backyard. 내 집 뜰에는 안 된다.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이런 게 생기면은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죠. 이게 이제 님비 현상이에요. 그러면 핀피 현상, 주로 그 지역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자신의 지역에 끌어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전철이 생긴다던가 공공기관이 생긴다던가 이게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핀피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나 신드롬이 있는데 바나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아무것도 짓지 말라.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그러니까 각종 환경오염 시설을 자기 지역권 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인데 이 바나나 현상이 님비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인피 현상, in my front yard. 세수원 확보 또는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이나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상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정책을 보면 국내 환경보전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해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이 되죠. 그러면은 국내 환경종합계획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보면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 비전과 목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 7대 핵심 전략에서 생태계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 용량 확대, 사람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 통합 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해 녹색 순환 경제 실현, 지구 환경 보존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7대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보전 관련 기관의 역할, 중앙행정기관의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환경부가 환경보전의 주무부처가 되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이 있어요. 집행 책임은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지역 환경보전 대책 수립 및 시행, 생활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오수, 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 소음 진동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고유 업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 개선 부담금의 부가징수 등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를 합니다. 환경보전 관련 법적 규제를 보면 환경보건법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잔류성 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 수질오염과 관련된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이 있죠.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어요. 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제15조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고요. 법적 규제를 하는 방법에는 직접 규제와 경제적 유인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 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행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 점검, 각종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토양 보전 및 유독물 관리 등의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 유인 제도가 있는데 환경 개선 부담금, 이거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유통이나 소비 과정의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배출 부가금, 폐기물 이치금, 폐기물 부담금, 수질 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환경보건정책을 보면은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환경선언의 4대 원칙을 보면은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가 있고 현재와 미래의 공기, 물 등의 자연 생태계를 포함해서 지구의 천연 자원이 적절히 계획, 관리되어야 하고 유해물질의 배출 등을 생태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제개발, 사회개발, 도시화 계획 등의 모든 계획은 환경의 보호와 향상을 고려해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주요 국제환경협약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젤협약,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이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각종 생물자원의 이동을 규제하는 것, 기후변화 방지 협약,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고, 런던협약은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 조약이죠.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시티즈라고 하는 조약이 있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막 방지화 협약은 심각한
심각한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UN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방지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나고야 의정서, 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입니다. 그리고 파리 협약이라고 해서 2020년 만료인 교토 의정서를 대체를 한 거죠. 신기후 체제가 선진국, 개도국, 극빈국 모든 국가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국가별 온실 감축량은 자발적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생성된 목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국제 환경 협약의 종류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리우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 교재에 941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에서 보면은, 자, 리우 환경선언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총 27개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1세기 지구인의 행동 강령인 의제, 그러니까 아젠다 21을 채택했다라는 거. 리우 환경선언 의제 21 1992년에 했다라는 거, 그것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93년에 환경 영향 평가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해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 시행 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서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환경 영향 평가예요. 여기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환경 영향 평가 및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서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은 도시의 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이 들어가죠.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 항목에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대기 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 환경, 생활 환경, 사회 환경, 경제 환경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영향 평가를 만약에 협의를 한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준비서 작성하고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평가 항목을 공람하는데 14일 이상이 걸리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하고 지역 주민 의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통보합니다. 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겠죠. 20에서 40일 이상 공람을 하는 거예요. 공람 공고는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에 각 1개 이상 사업 개요, 공람 기간, 공람 장소,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공람 기간 내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하면서 이제 공청회를 개최를 하죠. 그런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시군구를 통해서 이제 승인기관에 제출을 하면 협의를 요청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의 승인, 인가 허가 신청, 승인 인가 허가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게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그 효과, 그러니까 목적 달성 정도를 보면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 기능이 가능하고 주민이 참여하니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교육의 장으로서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 분쟁을 예비할 수가 있고 환경 관련 법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째가 건강 영향 평가입니다. Health Impact Assessment라고 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관련 분쟁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불안감, 걱정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보완해서 개발 사업 시행 전에 물리적 환경 영향 이외에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까지 평가하는 건강 영향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영향 평가의 개념은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목적은 대상 사업의 시행 관련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특정 인구 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해서 사업 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영향 평가를 보면 대상 사업을 보면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분유 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범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기후와 건강이에요. 그래서 climate, 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기 현상이 종합된 평균 상태를 말합니다. weather,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자연환경이고, 일기라고 하는 것, 하루 동안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이죠. 그리고 기후를 구성하는 기온, 기습, 기류, 기압, 강우, 강설, 복사량, 일조량, 구름이 기후 요소이고, 그 중에서 기후의 3대 요소가 기온, 기습, 기류예요. 기후의 분포와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그 지역의 위도, 고도, 지형, 해류, 수륙 분포 등인데, 이들 요인을 기후 인자라고 하죠. 첫 번째, thermal condition이라고 해서 이제 온열 조건입니다. 사람은 항상 온열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죠. 왜냐하면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열을 생산하고 체외로 열을 발산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조건에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있어요. 이 4개 인자를 thermal elements, 온열 요소라고 하고,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종합적인 상태를 온열 상태 혹은 온열 조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온을 보면 air temperature, 기온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실외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호흡하는 위치인 지상의 1.5m에서 주위의 복사 온도를 빼고 배제하고 백엽상 안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를 말합니다. 자, 건구 온도는 풍속이나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습구 온도는 온도, 습도, 기류의 종합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의의가 있고, 쾌적 상태에서 건고 온도보다 3도씨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일반적으로 거실의 알맞은 온도가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침실은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병실은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air humidity, 기습이죠. 낮에는 태양열을 흡수해서 대지의 땅의 과열을 방지하고, 밤에는 지열의 복사를 방지해서 기후를 완화시킵니다. 수증기의 양은 위도와 고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면서 2000m 높이에서는 지상의 약 2분의 1이 되죠. 정오에는 기온이 높아 증발이 왕성하기 때문에 습도가 가장 적어요. 밤과 이른 아침에는 습도가 가장 최대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는 더우면 더 덥게, 또 추우면 더 춥게 느끼게 되죠. 습도에는 절대 습도와 비교 습도로 나뉩니다. Absolute humidity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증량으로 또는 수증기 압으로 표시한 건데, 밀리미리 Hg 혹은 밀리바로 표시한 건데,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한 수증기 양이 절대 습도예요. 그러면 relative humidity, 비교 습도는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가 포화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그 중에 함유하고 있는 수증기량의 비를 퍼센트로 표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인체의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70%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말하고, 15도씨에서는 70에서 80%, 18에서 20도씨에서는 60에서 70%, 24도씨 이상에서는 40에서 60%가 적절해요. 습도가 너무 없어서 건조하면 호흡기 질병이, 너무 습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쉽죠. 건조한 시기나 겨울철 실내에서는
인공적인 가습이 필요하고 우기에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류라고 해서 에어 무브먼트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데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게 바로 기류 때문이에요. 기류의 강도를 풍력이라고 하고 미터 퍼 세크 또는 feet for sec로 표시합니다. 쾌적한 기류는 실내 0.2에서 0.3 m per sec, 실외는 1.0 m per sec. 불감 기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0.5 m per sec 이하의 기류를 말합니다. 불감 기류는 실내나 의복 안에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실외에는 0.5에서 3m per sec의 기류가 항상 있어서 인체의 방열 작용을 촉진시키고 자연환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번째는 radiation heat, 복사열이에요. 복사열은 적외선에 의한 열이죠. 태양 에너지의 약 50%는 적외선입니다. 실내에서는 뜨거운 물체로부터 복사열에 의해 인체가 더워지고 인체로부터 차가운 물체로부터 복사에 의해서 방열됩니다. 복사열의 영향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온감이 감소하고 복사열은 흑구 온도계로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온열지수예요. 온열지수에 쾌감대라고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바람이 없는 상태,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온도가 17에서 18도, 습도가 60에서 65%이고 히어세프로드라고 해서 온도 및 습도가 작용할 때 가장 쾌감을 느끼는 점을 쾌감점 P라고 했고, 이러한 점을 기온과 기습에 의해 구하면 하나의 곡선이 되는데 이를 쾌감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쾌감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2에서 3도씨 정도의 범위를 쾌감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온도예요. 다른 말로 effective temperature라고 해서 체감온도라고 하는데 기온, 기습, 기류의 3인자가 종합작용을 해서 인체에 주는 온도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온도는 포화습도, 정지공기 상태에서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 파레닛, 섭씨가 아니라 F를 말하는데 포화습도가 100%, 정지공기 기류가 무풍 상태 0m per sec에서 등온 감각을 주는 기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 온도, 옵티뮴 템퍼러처라고 해서 지적 온도라고도 해요. 체온 조절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온도, 즉 이상적 온열 조건을 말하고 작업의 강도, 계절성, 연령, 의복, 음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각적으로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가 주관적 최적 온도, 생산 능률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온도가 생산적 최적 온도, 최소의 에너지 소모로 최대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도를 생리적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카타 냉각력, 카타 쿨링 파워라고 하는데 기온, 기습이 낮고 기류가 클 때 인체의 체열 방산량이 증대하죠. 이때 열을 빼앗는 힘을 그 공기의 냉각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체열 방산량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가정하에 인체를 모델로 해서 알코올 온도계가 37.8도씨에서 35도씨까지 하강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방산 열량을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 칼로리 퍼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로 냉각력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카타 온도계를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컴포트 인덱스라고 해서 DI 불쾌지수예요. 기온과 기습의 영향에 의해서 인쇄가 느끼는 불쾌감을 표시한 것인데, 실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외의 불쾌지수를 산출할 때는 이제 맞지 않아요. 그래서 DI라고 해서 건고온도 플러스 습고온도, 이게 섭씨죠. 곱하기 전체 곱하기 0.72 플러스 40.6. 건고온도, 습고온도가 만약에 파레니트로 되었을 때는 두 개를 더해서 곱하기 0.4를 하고 15를 더합니다.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불쾌지수와 불쾌감의 관계. 자, 70 이상이면 약 10% 사람들이 불쾌하죠. 75면 약 50% 사람들이 불쾌해요. 근데 80을 넘어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고, 85면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쾌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